다음 이야기는 오직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창작된 서사적 재구성입니다. 실제 사실, 인물 또는 상황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시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구독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속의 천사 7살의 서울 마피아 보스 민주는 라이벌의 야간업소에 총을 들고 들어가 모든 것을 끝내려 결심한다. 그는 지하클럽의 계단을 올라 폐쇄된 문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듣고 마침내 사무실 정문을 열었을 때 저기 회원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라이벌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걸려 있고 공기 중의 긴장감은 만질 수 있을 정도이며 회원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서울 지하세계 전체의 운명이 한 오래실에 매달려 있다. 민주는 단 한순간의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 총을 쏘아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내맡겨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을 같은 지옥 같은 운명에 맡길 것인가. 이 딜레마가 그를 집어삼키는 동안 시간이 얼어붙은 듯 멈추고 반가소에 클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위협을 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라입니다. 오늘은 지옥으로 내려가 천사를 구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원과 강렬한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모든 것은 강남, 서울의 금융 중심지에서 11월의 차가운 밤에 시작되었다. 박민주는 거리에서 침묵의 왕으로 알려진 마피아 보스로 불필요한 잔혹함이 아닌 지능으로 제국을 구축했다. 30살의 그는 밀수, 갈취, 불법 대출, 도박 등 도시 불법 사업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알아야 할 사람들만 알았고 그의 평판은 한마디로 사람을 서울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만큼 탄탄했다. 이는 그의 권력과 자신과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철저한 규율의 증거였으며 많은 사람을 속이는 종영받는 척하는 겉모습은 불법 활동의 심연 위에 얇게 덮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타고난 전략가이자 인간 체스의 대가로 항상 적과 법보다 세 걸음 앞서 거의 임상적인 효율성으로 운영하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다른 마피아 보스들과 차별화되었다. 그러나 민준에게는 코드가 있었다. 그가 사는 잔인한 지하세계에서도 결코 넘지 않으려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사람을 단순한 상품으로 보고 착취하고 버리는 다른 보스들과 달리 그는 인신매매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 그의 부하들은 이 규칙을 잘 알았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나머지에게 어두운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특이한 도덕성, 어둠 속에 그은서는 서울의 그림자에서 활동하는 진짜 괴물들과 그를 구별짓는 것이었다. 그는 인신매매를 가장 비열한 범죄로 보았으며 돈이나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라고 여겼다. 이 관행에 대한 혐오는 비인간적인 그의 세계에서 그를 희미한 인간성에 묶어둔 유일한 것이었다. 그의 라이벌 김태호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태호는 더 나이 많고 더 잔인하며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포식자였다. 민준이 교묘한 사업과 강제된 존경으로 제국을 쌓았다면 태호는 순수한 공포와 가장 비열한 착취로 쌓았다. 그의 야간 업소들,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클럽으로 화려한 외관과 큰 음악을 틀어대는 곳들, 은 사실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가두는 변장된 감옥이었다. 절박한 가정에 팔리거나 작은 도시의 어두운 거리에서 납치되거나 서울에서의 합법적인 일과 더 나은 삶이라는 공허한 약속에 속아 끌려온 여성들. 태호의 잔혹함은 전설적이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것은 민준이 곧 이 공포의 전체 규모를 알게 될 것이며 알게 된 순간 서울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갖지 않을 것이고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었다. 그 여성들 중 하나가 이혜원이었다. 겨우 21살의 젊은 여성으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아버지에게 팔렸다. 그 배신은 그녀를 영원히 낙인 찍었다. 혜원은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라 밝고 가능성 가득한 미래를 꿈꿨다.
아버지는 약한 사람이었고 도박 중독으로 집, 차, 존엄, 결국 영혼까지 모두 잃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자 그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용서받지 못할 선택을 했다. 딸을 팔아 영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했다. 혜원의 어머니는 이미 빈곤과 굴욕의 삶으로 약해진 상태였고 딸이 강제로 떠난 후 며칠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다. 혜원은 가족도 집도 없이 배신의 쓰라린 기억만 남았다. 혜원은 다른 15명의 여성들과 함께 밀폐된 트럭에 실려 서울로 끌려왔다. 모두들 두려움과 불확실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냥 아는 세계에서 사라져 상상도 못할 악몽 속으로 들어갔다. 혜원이 끌려간 곳은 밤의 낙원이라는 이름의 업소였다. 재미와 자유를 약속하는 듯한 이름이었으나 사실 완벽한 지옥의 묘사였다. 이름의 아이러니는 뱃속을 때리는 주먹 같았고 그곳을 관통하는 거짓과 잔혹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초기 며칠 동안 혜원은 업소 지하의 작고 어두운 방에 갇혔다. 곰팡내와 절망이 나는 창문 없는 습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혔으며 서류를 빼앗겨 법적 정체성과 존재가 지워졌다. 그 후 훈련이 시작되었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 그곳에 있던 눈이 텅 빈 여성들이 그 지옥의 규칙을 가르쳤다. 탈출도 도움도 희망도 없었다. 맹목적인 복종만 있거나 잔인한 처벌만 있었다. 혜원은 첫날 밤 요구를 거부하며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려다 가장 혹독하게 배웠다. 경비원들은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때렸고 젊고 연약한 몸은 고통과 굴욕의 지도가 되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고 그녀는 완벽히 이해했다. 저항은 헛되며 생존의 유일한 길은 복종이었다. 날이 갈수록 혜원은 자신 노입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으나 운명은 잔인한 아이러니로 그녀의 삶을 서울의 불빛 아래 숨겨진 지옥을 아직 모르는 한 남자와 엮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혜원은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았다. 그녀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자신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알약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몰랐지만 복용하는 동안 견디기 쉬웠다. 매일 밤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방을 드나들었다. 흐릿하고 구분되지 않는 얼굴들과 원치 않는 손길의 끝없는 행렬. 모든 연령과 유형의 남자들, 일부는 텅 빈 눈빛, 일부는 잔인한 빛을 띤 눈, 일부는 폭력적이었고 일부는 무관심했으나 모두 혜원을 안에서 조금씩 더 죽게 만들었다. 그녀의 영혼은 강제된 만남마다 무너져 고통과 절망의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녀는 3번 탈출을 시도했다. 매번 자유를 향한 무언의 외침이었다. 첫 번째는 거리까지 나갔고 밤의 신선한 공기가 구원을 약속하는 듯했으나 태어의 경비원에게 20분 만에 붙잡혀 다시 어둠으로 끌려갔다. 두 번째는 더 계획적이었다. 고객들이 가끔 남기는 작은 돈을 모아 젊은 경비원을 매수했으나 그는 배신했고 더 잔인한 처벌로 돌아왔다. 세 번째는 거의 성공했다. 건물을 빠져나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려 경찰서까지 들어갔으나 태호에게 돈을 받는 경찰들은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 세 번째 이후 혜원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눈 속 희망의 불꽃은 꺼졌고 깊은 공허와 고통스러운 체념으로 대체되었다. 혜원이 절망의 심연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동안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주는 태어 김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할 정보를 받고 있었다. 민준에게는 태어 조직 내부에 정보원이 있었다. 지호라는 남자로 5년간 민준 밑에서 일하다 3개월 전 태어 네트워크에 잠입했다. 지호는 지능적이고 신중하며 그림자 속에서 들키지 않고 움직였다. 그는 몇 주 동안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기록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과 만났을 때 가져온 정보는 마피아 보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지호는 태호의 잔혹함의 규모, 강제 방법, 사용된 약물, 여성들에게 강요된 공포의 일상, 모든 것을 보호하는 부패 네트워크를 상세히 설명했다. 태호는 단순히 인신매매에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갈아치는 산업적 성착취 운영을 만들었다. 서울의 그의 업소들에는 최소 50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다.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일부는 1년 이상 실종되어 가족들이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최악은 태호가 확장 중이었다는 점이다.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연락을 취해 서울을 글로벌 착취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었고 6개월 내 200명의 여성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민주는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다.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가 그은 선, 지킨 코드가 너무 잔인하고 대규모로 침범당해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 할 일은 단 하나, 그 악몽에 대한 유일하고 끔찍한 해결책뿐이었다. 민준의 결정은 내려졌고 서울 지하세계는 전에 없던 전쟁을 목도하게 되었다. 영토나 돈이 아닌 도시의 영혼과 무고한 여성들의 생명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다음 며칠을 계획에 바쳤다. 충동적인 복수가 아닌 냉정하고 계산된 전쟁 계획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소집해 팀으로 나누었다. 한 팀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통신과 탈출로를 차단했다. 다른 팀은 출구를 봉쇄했다. 세 번째 팀은 충격과 기습 전술로 경비를 제압했다. 네 번째 팀은 여성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최대한의 배려와 존중을 보장했다. 그는 그림자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와도 연락했다. 그들은 민준의 자원과 결의를 알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외딴 안전한 대피소, 트라우마 전문 의사, 심리학자와 상담사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으며 모든 상황이 예측되었다. 작전은 고위험이었으나 민주는 태호가 상징하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였다. 가슴에 분노와 결의의 무게가 느껴졌다. 서울 지하세계의 권력 균형을 영원히 바꿀 폭풍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준이 몰랐던 것은 태호가 자신의 교활함과 편집증으로 조직 내 정보원을 알아채고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전의 밤이 왔다. 긴장감이 감돈다. 밤의 낙원, 이 가장 붐비는 금요일 밤, 고객 흐름이 끊이지 않고 경비가 느슨할 수 있는 밤이었다. 민준과 부하들은 강남의 군중 속에 섞여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았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재킷 아래 고정밀 권총을 숨겼다. 눈은 차갑고 집중되었으며 결의에 차 있었다. 담배 연기 냄새와 멀리서 들리는 전자음악이 다가올 일에 대한 섬뜩한 배경음악이었다. 신호가 주어지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군사적 정밀함으로. 민준의 부하들은 정문, 후문, 창문을 통해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태호의 경비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일부는 총을 뽑기도 전에 쓰러졌고 일부는 싸우려 했으나 민준 부하들의 힘과 조율에 압도당했다. 민준은 계단을 올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마음은 혜원과 다른 여성들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싸움 소리와 억눌린 비명을 들었으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혜원이 어떤 모습인지 몰랐다. 지호의 모호한 묘사만 알았다. 검은 머리, 슬픈 눈, 왼팔에 흉터. 그러나 그런 여성들이 많았다. 민주는 문을 하나씩 열어 여성들을 어두운 방에서 해방시키며 내려가라고, 나가라고, 대피팀이 기다리는 안전으로 달려가라고 말했다. 그들의 눈에 공포와 혼란, 천천히 구원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보았다. 그러다 태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밀었을 때 검은 머리에 슬픈 눈을 한 젊은 여성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태호 김을 보았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태호의 잔인한 미소와 혜원의 머리에 겨눠진 총구가 배신의 진짜 규모를 드러냈다. 모든 운명이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태호는 잔인하고 사디스틱한 미소를 지으며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을 빛냈다. 여기 들어와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민준?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으나 승리의 어조였다. 내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는 총구를 혜원의 관자놀이에 더 세게 눌렀고 그녀는 조용히 울며 눈을 감고 필연적인 끝을 기다렸다. 민주는 천천히 손을 들며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모든 각도와 움직임을 계산했다. 태호, 그녀를 놓아줘. 내 문제는 나와 함께야. 그녀와 아니야.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 네가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날 도전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너야. 태호가 소리쳤다. 이제 네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겠다. 네 앞에서 그녀를 천천히 죽여서 네가 내 사업에 끼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부하들을 하나씩 죽이겠다. 그는 총구를 더 세게 눌렀고 민주는 태호의 손가락이 반가쇠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혜원의 생명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양심이 허락하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놀라운 속도로 총을 뽑아 쏘았다. 총소리가 업소를 울리며 밤의 침묵을 깨뜨렸고 민준이 계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태호의 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총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혜원은 자신의 피가 아닌 피로 뒤덮여 충격과 공포로 비명을 지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달려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안아업소 박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데려갔다. 부하들은 이미 다른 여성들을 대피시키고 있었고 지원팀이 기다리는 차량으로 안내했다. 경찰은 몇 분 후 도착할 터였다. 민준이 돈을 주고 작전을 방해하지 못하게 늦게 오게 했으나 혼란의 공식 대응이 있는 듯 보이게 일찍 오게 했다. 현장은 통제된 혼란이었다. 혜원은 민준의 신뢰받는 의사들이 있는 사설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구타와 학대, 약물을 당했으나 살아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나 상처는 시간이 필요했다. 정신적으로는 달랐다. 트라우마는 깊었고 회복은 길고 고통스러울 터였다. 그 후 며칠 민주는 병실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말없이 곁에 앉아 보호를 제공했다. 몇 주 후 혜원은 서울 외곽의 아름답고 외딴 안전한 대피소로 옮겨졌다. 민주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신선한 꽃, 가벼운 이야기책, 부드러운 음악을 가져왔다. 아주 천천히 혜원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첫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 고마워요였으나 민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그 후 과거의 조각, 부산의 가족,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꿈 이야기들이 나왔다. 민주는 끝없이 인내하며 듣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요구 없는 사랑, 보호와 더 나은 미래의 무언의 약속만 제공했다. 민준과 혜원이 트라우마의 재에서 새롭고 연약한 것을 쌓는 동안 태호의 가족은 복수를 갈구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봄이 왔다. 혜원은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은 미소였으나 점차 더 밝아졌다. 웃음을 되찾았고 민준이 상상도 못했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옥에 내려가 그녀를 구한 마피아 보스로 제국이나 부보다 귀한 것을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을. 그는 권력과 통제에만 집중하던 삶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주는 혜원을 강남의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냈다. 저녁이 끝나고 피아노 멜로디가 흐를 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혜원아, 네가 내 삶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꿨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그 빛이 어떤 그림자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 권력과 돈 이상의 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진정 사랑하는 게 뭔지 알려줬어.
그는 무릎 꿇고 벨벳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이혜원,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혜원은 슬픔이 아닌 압도적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네, 라고 속삭였으나 모든 감정과 감사로 가득 찼다. 민주는 그녀를 안았고 그 순간 세상이 완벽했다. 소식이 퍼졌고 부하들조차 감동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어의 동생 진호가 복수에 불타 움직이고 있었다. 3주 후 혜원이 대피소 정원에서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 진호가 몰래 들어왔다. 증오에 찬 눈과 손에 빛나는 칼을 들고 그는 혜원을 뒤에서 붙잡고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내 약혼자가 내 가족을 파괴했어. 내 형을 빼앗았어. 이제 네가 시작이야. 공포가 혜원을 덮쳤으나 민준의 경호원들이 소음에 반응해 들어왔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진호는 절박하고 위험했으나 제압당했다. 한 경호원은 중상을 입었다. 민주는 곧 도착해 떨리는 혜원을 안고 속삭였다. 다시는 안 돼. 약속해.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이 사건은 민준에게 분수령이었다. 지하 세계에 몸담고 있는 한 혜원의 삶은 항상 위험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그 잔인한 공격은 민준의 결정을 굳건히 만들었지만 속죄와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은 길고 위험하며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희생을 요구할 터였다. 그리고 서울의 지하 세계는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선택을 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미뤄왔던 선택이었다. 그는 범죄의 삶을 떠나 불법 제국을 해체하고 자신의 돈과 영향력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지하 세계의 침묵의 왕이 아니라 보호자, 은인으로 살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착취에 맞서 싸우며 권력과 공포가 아닌 속죄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는 전환 과정이 힘들 것이며 옛 동료들 대부분이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적과 도전을 마주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혜원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후 몇 달 동안 불법 사업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자산을 이전하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범죄와 먼 안전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는 자선재단과 구조단체에 막대하게 투자하며 혜원처럼 착취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구축했다. 혜원과 민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여정을 지켜본 소수만 초대된 작고 친밀한 결혼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식물원으로 도시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혜원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눈은 주변 모두에게 전해지는 진정한 행복으로 빛났다. 민주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변모한 남자처럼 보였으며 신부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들이 사랑과 충성, 서로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서약을 교환하는 동안 둘 다 많은 이들이 결코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시작할 기회,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피어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삶을 함께 구축하는 기회였다. 그들은 단순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속죄와 공유된 목적의 미래를 맺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민준과 혜원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찾았지만 과거와 그 그림자, 위험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으며 서울의 지하 세계는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비밀과 위협을 간직하고 있었다. 민준과 혜원의 삶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사랑의 변혁적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재산을 이용해 대피소, 재활 프로그램, 인신매매 반대, 인식 캠페인을 후원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삶을 바쳤다. 혜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으며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해 상담사가 되었고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들에게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에 등불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과 지하세계 지식을 활용해 다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해체하며 당국 및 국제기구와 은밀히 협력해 착취자들의 무자비한 적이 되었다. 그들은 가정을 꾸렸고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 초반을 얼룩지게 한 그림자를 전혀 모른 채 사랑과 안전한 환경에서 자랐다. 과거는 결코 잊히지 않았지만 더 밝은 미래의 기반이 되었으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과거 마피아 보스였던 민주는 진정한 왕관을 아버지로서 타인을 섬기는 데서 찾았으며 그의 힘은 이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쏟아졌다. 팔려서 상처받았던 젊은 회원은 강하고 영감을 주는 여성으로 꽃피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메아리쳤다. 그들 함께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증명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지옥을 속죄의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리하여 민준과 혜원의 이야기는 서울 거리에서 속삭여지는 전설이 되었으며 지옥에서 자신의 보호자를 만난 천사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투쟁의 진정한 유산은 그들이 만지는 모든 삶과 구하는 모든 영혼과 함께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해마다 민준의 인신매매 퇴치 영향력은 폭력이 아닌 지능과 전략으로 커졌다. 그는 인권계에서 효과성과 무한해 보이는 자원으로 알려진 존경받는 그러나 신비로운 인물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과거 마피아 보스였던 사실을 몰랐으며 그는 그 부분을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혜원은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회복까지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으며 이는 국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며 새로운 활티비즘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며 컨퍼런스에서 간견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여성과 아동 권리를 옹호하며 착취에 맞서 끊임없이 싸웠다. 그들의 집은 이전의 안식처에서 새로운 구조작전 계획 회의와 생존자 치료 세션이 열리는 활동 중심지로 변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폭력이 아닌 연민과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영웅으로 보았으며 일찍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중요성을 배웠다. 그들은 부모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단련한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민준과 혜원의 삶은 도전이 없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위험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장애를 함께 극복했으며 그들의 결합은 역경마다 더 강해졌고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덮치려는 그림자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그들은 악과의 싸움이 끝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쟁취한 평화는 소중했지만 범죄 세계는 결코 잊지 않으며 타워보다 더 교활하고 무자비한 새로운 적이 지하세계 깊숙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혜원이 구축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위협은 유령이라 알려진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신디케이트 형태로 다가왔다. 유령은 얼굴도 이름도 없었으며 그의 작전은 너무 잘 위장되어 민준의 정보원 네트워크조차 내부를 뚫지 못했다. 이 새로운 적은 민준이 전에 본 적 없는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인신매매를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은 더 어린 그리고 더 취약했다. 그의 잔혹 행위 소식이 민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느끼지 않았던 공포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이 새로운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와 혜원이 파괴하기 위해 싸워온 모든 것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혜원은 민준의 변화를 알아챘다. 어깨의 긴장, 먼 눈빛을. 그녀는 과거가 결코 완전히 죽지 않으며 그들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이 잠든 조용한 밤에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대면했다. 무슨 일 있어, 여보?
뭔가 괴롭히는 게 느껴져.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령에 대해, 새로운 착취 물결에 대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혜원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으며 표정은 진지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럼 그와 싸우자. 그녀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내가 겪은 고통을 더 이상 누구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 눈빛의 결의는 민준 안의 불끈을 다시 살렸다. 함께일 때 그들이 가진 힘을 상기시켰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유령은 알려지지 않고 무자비한 존재였으며 다가오는 전투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될 터였다. 그들의 사랑과 용기의 한계를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었다. 민준과 혜원은 유령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직접 침투 대신 더 은밀한 전략을 사용했다. 민준의 지능과 혜원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식을 결합했다. 그들은 기술 전문가, 전 정보 요원, 경험 많은 활동가들을 모집해 정밀한 비밀 조직처럼 작동하는 인신매매 퇴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혜원은 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자금을 모으고 인식을 높였고, 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정보원을 침투시키고 유령의 복잡한 작전을 풀어냈다. 전투는 거리와 인터넷,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다각도로 벌어졌다. 작은 승리마다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 수십 명의 피해자를 구출하고 매매 경로를 해체하며 고위 공모자를 폭로했다. 그러나 유령은 교활하게 언제나 한 발 앞섰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연기처럼 사라졌다. 좌절은 컸지만 민준과 혜원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혜원의 운명을 겪을 아이나 여성이 없는 미래를 위해. 싸움은 길고 힘들었으며 위험과 희생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을 묶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었고,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굳건히 지탱하는 닻이었다. 그들은 팀이었고 막을 수 없는 힘이었으며, 세상은 지옥 속 천사가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그의 보호자가 곁에 있으며 어떤 어둠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유령 사냥은 더욱 치열해졌지만 교활한 적은 이제 민준과 혜원 가족의 심장을 노리는 개인적 공격을 감행하려 했고, 아이들의 운명이 이제 위태로워졌다. 공격은 예상치 못하고 잔인하게 왔다. 민준과 혜원이 국제 컨퍼런스에 있는 동안 아들과 딸은 서울의 사립학교에서 납치되었다. 남겨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방해를 멈춰라. 아니면 네 아이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준과 혜원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들이 멀리하려 애썼던 공포가 이제 그들을 완전히 감쌌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상대했던 민준은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혜원은 이제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악몽을 마주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차갑고 계산된 분노가 민준을 사로잡았다. 그는 더 이상 마피아 보스도 자선가도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터였다. 그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모든 연락처와 정보원,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수색은 무자비했으며 시간과의 경주였다. 혜원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침착함과 명료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령의 패턴을 분석해 아이들에게 이어질 단서를 찾았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사랑과 절망에 떠밀려 밤낮으로 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커졌지만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민주는 유령이 가족을 건드린 것이 치명적인 실수임을 알았다. 마지막 선을 넘었고 이제 민주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사냥은 개인적이 되었고 옛 침묵의 왕, 이 범죄가 아닌 가장 정당한 복수를 위해 부활하려 했다. 아이들의 위치가 마침내 밝혀졌지만 구조는 고위험 작전이었고 민준과 혜원은
유령의 소굴에서 그와 맞서야 했으며 가족과 유산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전투가 될 터였다. 정보는 혜원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유령의 부하 중 절박한 정보원으로부터 왔다. 아이들은 인천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외땅 옷에 철저히 경비가 서 있었다. 민준과 혜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함께 싸웠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팀을 소집하고 군사적 정밀도로 구조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민준이 자제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기술과 지하 세계 경험을 동원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원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의 용기는 흔들림 없었다.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해. 그녀는 맹렬한 결의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구조 작전은 지옥이었다. 창고는 함정과 무장 경비로 가득했지만 민준과 팀은 계산된 맹렬함으로 전진했다. 민준이 공격을 주도하며 빠르고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위협을 무력화했다. 혜원은 전투원은 아니었지만 지능을 발휘해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어두운 복도를 통해 팀을 안내했다. 마침내 그들은 유령을 찾았다. 평범한 얼굴에 차갑고 텅 빈 눈을 한 남자로 민준과 혜원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대결은 잔인했다. 민준은 유령과 생사를 건 1대1을 벌였고 혜원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위로하는 목소리를 냈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인 민준은 유령이 결코 마주한 적 없는 힘으로 싸웠다. 그는 적을 물리쳤고 그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가족은 다시 모였지만 전투의 상처는 남았고 민준과 혜원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여정임을 알았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다. 유령이 패배하고 아이들이 무사히 품에 안긴 순간 민준과 혜원은 어떤 고통이나 피로도 초월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전투의 상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았지만 가족은 다시 모여 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 그 사건은 인신매매에 맞선 싸움이 평생의 사명이며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재확인시켰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연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그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입었지만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자랐다. 부모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민준과 혜원은 작업을 계속하며 재단과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해 착취 퇴치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과거가 선을 위한 힘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지옥에서 태어난 사랑이라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피아 보스에서 보호자가 된 민준과 피해자에서 영웅이 된 혜원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메아리치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가족뿐 아니라 운동을 건설했으며 종종 희망이 부족해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리하여 지옥 속 천사와 그의 보호자의 전설은 계속되었으며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가장 큰 어둠 후에도 속죄를 찾고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영원한 증언이었다.